네, 안녕하세요. 나의 뚜덩이 연인 연출한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극장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 문유정 역할 맡은 선배 배우자 박미연입니다. 좋은 관람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 역할 연기했던 한혜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GV까지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느끼셨다시피 그 어떤 영화보다도 진솔한 영화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직접 오늘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실 거 어떤 얘기 하면 좋을까 머릿속에서 좀 고르시는 동안 다 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건 다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배우님께 먼저 제 감상을 좀 이렇게 얹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영화를 볼 때 맨 처음 보는 순간에 맨 처음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이 영화는 진짜 물러섬이 없구나 숨김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한테 어떤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도 여러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한국 여성 캐릭터 중에 모성과 겹쳐지지 않는 사람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적당히 물론 그렇지만 사랑의 결실인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 아이는 잘 키우고 싶어. 이렇게 넘어가는 영화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그걸 다 드러내 보이는 영화가 정말 저한테는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한국 영화를 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영화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캐릭터로서 생각하시기 전에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첫인상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여쭤보려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영화화가 될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또 어떤 에너지를 담고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나는 또 어떤 에너지를 이 작품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하나의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여겨졌고 그냥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가 사실은 최근의 주제는 아니고 한 20년, 30년 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런 주제이긴 한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선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 반가웠고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사실은 저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희열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일에 더 이렇게 매달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나 욕망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두해 있는 사람의 어떤 영리한 뭐라 그래야 되죠? 선택을 위한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영화여서 그것이 되게 반가웠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그 결혼할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반반이었거든요. 어떤 데서 뭐 4학년 되면은 선보러 다니고 약간 그런 얘기도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졸업 사진에 뭐 어떤 과는 호치케트를 이렇게 아시죠? 찍어놓고 뭐 어떤 과는 이렇게 넘기면서 뚜쟁이가 정말 전화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였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치열하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되게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나온 주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수십 년간 생각하고 고민했을 만한 주제고, 근데 그게 감독님이 그만큼 물러섬 없이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여러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임신부터는 다 허구고 감독님이 그 허구로 만들어낸 거지만 감독님이 이 영화를 특히나 이제 자기 반영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오래 사귀었던 연인이랑 이 관계가 계속되면 어떤 약간 사회 관습상 정말 결혼과 임신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딱 그 고민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했고 그걸 풀어내기 위해 이 영화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저는 그래서 느끼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제이가 감독님을 누구보다 많이 반영한 캐릭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보면 감독님 이게 두 번째 장편이니까 나는 내 맘에 안 들면 안 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와 이거 진짜 다 자기 고백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자기 불안과 공포와 그때 했던 고민을 누구보다 진솔하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맘에 드는 걸 내야겠다는 게 결국은 뭐 에피소드가 얼마나 그 실제 겪었던 거와 똑같으냐 그걸 떠나서 내가 그때 했던 불안에서 그걸 비추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걸 반영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일단 제이라는 인물에 제가 많이 투영되어 있고 거의 분신 같은 캐릭터이고 또 이 영화의 시작부터가 너무나 너무 그러니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그 몰두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 너무너무 몰두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데 마치 그것과 거의 같은 크기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의 공존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반성문 같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잘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지킬 수 없었을까? 그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고 또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정말 좀 전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도 대사 하나, 뭐 지문 하나, 제가 진짜로 모든 인물에 다 언제나 다른 감독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언제나 그 인물이 할 법한 대사, 할 법한 행동들을 굉장히 몰입해서 예를 들어 제이라면 예를 들어 뭐 건우라면 민유정이라면 항상 그때마다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작업만큼은 진짜 더 전투적으로 그런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건 아마 돌이켜보면 제가 이 영화는 뭐 진짜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든 즉 진짜여야 되고 제가
어쨌든 이 픽션이지만 제가 고민하고 불안해했고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이 영화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물러섬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고 느끼신 부분이 아마 제 그런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러서는 없다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하죠. 영화를 보시는 분 느끼셨겠지만 약간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밀도 높은 분위기. 사실 화면을 막 이 영화가 막 엄청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장치를 가득 채운 영화가 아닌데도 보고 있을 때 되게 나를 관객을 약간 구석에 딱 위치시켜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서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그 밀도가 높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혜인 배우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감독님이 누구보다 이렇게 진솔해야 된다는 태도가 있으시고 이건 자기 반영적인 얘기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보다 제이가 자기를 많이 투영한 인물이라고 하시잖아요. 촬영장에서 그런 감독님이 바라보고 계셨을 텐데 감독님을 누구보다 똑 닮은 배우를 캐릭터를 연기하는 기분이란 어떤 건가요? 항상 어떤 작품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항상 감독님들과 좀 닮아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힌트를 얻기도 하고 감독님을 관찰하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지영 감독님하고는 연기하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할 때 그냥 제가 이 인물에서 느끼는 이 인물과 저와 맞닿아 있는 지점들 그리고 감독님이 꺼내 놓으셨던 감독님의 어떤 부분들이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저 역시 진실되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임하는 것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도가 높다는 감독님의 태도나 영화의 어떤 공기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그 거의 전반에 등장하시니까 배우님한테는 약간 이렇게 그냥 물론 그런 장면이 없겠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없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제이가 느끼는 그런 압박이나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우상향하듯이 영화 끝까지 계속 증폭되는 형식이니까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좀 이른바 말씀하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경험을 하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저는 물론 감정들이 다 힘들고 좀 내가 이 감정들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인해 압박감이나 긴장감도 마주해야 했고 불안감도 저 역시 마주해야 했지만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말 물러날 곳이 없었고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정말 완전히 몰입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몰입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해방감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내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나 공포스러워하는 감정들 역시 이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좀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평상시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어디에 풀 곳이 없었다 치면은 이
이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이 순간만큼 내가 솔직하게 더 드러낼 수 있고 더 집착해도 되고 더 욕망에 충실해도 되고 더 무서워해도 되는 그 상태를 가질 수 있었어서 정말 지독한 감정들이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좋았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약간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정말 직선 무성향 그래프 감정을 치달아가는 제이가 보는 우리도 그렇지만 그나마 마음을 놓이고 미안을 삼을 수 있었던 순간이 아무래도 이제 민유정 교수 선배를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와 저런 선배 인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도 그걸 약간 제이에게 선물처럼 주기 위해서 쓰신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배우님도 그 점을 되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그 배우님께서도 인생에서 만난 되게 좋은 선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생에서 만나는 좋은 선배는 모르겠고 선배건 후배건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저한테 선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그런 경우 후배한테 배우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후배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동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이거는 쓰여진 대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수행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번에 한번 술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라면 어떻게 위로했을까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50대 초반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른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이 쓴 그 얘기들이 젊은 관객들한테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저도 덜어 들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건가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하여간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이 영화에서 민유정이 했다면 그걸로 저는 대만족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배우님이 해주고 싶은.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그 관습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관습적인 삶이 결혼, 출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겸손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더 잘나도 되고 더 잘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숨겨야 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할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 더 잘해도 돼 하고 이제 시도를 해보면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50년간 쌓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쓸 사람은 써 이게 아니라 너 더 잘해도 돼. 너 더 잘나도 돼. 그리고 네가 인성이 좋은 건 다른 문제야. 그게 별개이고 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네가 더 잘나서 인성이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야.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오. 아니 근데 왜냐면 한국 사회는 워낙에 배우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네 막 약간 이러면서 아무리 잘나도 겸손하라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러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근데 이 얘기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힘이 된다. 우리 모두 더 잘나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영화가 비롯된 것도 유지영 감독님께서 자기 경험에서 다른 한국 영화가 보여주지 못했던 솔직함의 수준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만약에 하셨다면 해도 돼, 자신감을 갖고 해도 돼라는 이걸로 또 비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중에 가면 뭔가 진짜 이 영화의 밀도와 그 캐릭터의 에너지에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막 같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제이에게 슬픈 순간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민유정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심근경색으로. 근데 그게 너무 제이한테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지?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어떻게 희망을 줬던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리고 사실 그 장례식장에 나와서 그게 밝은 해도 아닌데 흐린 해 앞서 되게 약간 어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이랑 감독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길을 잃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하고 제이가 임신을 하고 저는 제이라는 인물이 이 임신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창작자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제이라는 인물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내가 내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이 생명체를 어떻게 책임지지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더 제 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고 끝까지 부정하고 싶은 그런 사실이었다고 느끼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 민유정이라는 선배의 죽음 앞에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생명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한 공포와 약간 막연함 이런 감정들과 더불어서 누군가는 갑자기 이렇게 생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공포스럽고 좀 길을 잃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막막했던 감정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선배 제가 따르고 싶고 의지했고 그리고 저한테 힘을 주셨던 존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다는 것이 가슴에 정말 구멍이 갑자기 그냥 뻥 뚫린 것처럼 이제 나는 어떡하지? 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존재에 대한 것에까지 의문을 가지게 하고 좀 생각하게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굉장히 도식적인 어떤 부분이나 영화적 장치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게 물 흐르듯이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자연스럽게 결말까지 가게 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민유정의 죽음 이 씬만 굉장히 의식적으로 있어야지 된다고 이 서사 구조에서 정해놓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민유정 교수를 만나러 갔을 때 민유정 교수의 그 대사가 어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제이에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는 못하겠죠? 라고 물으면 못하죠 라고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몇 년은 못하죠. 그런데 라고 해주는 후배에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제가 주위에서 들었던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선배 영화 감독님의 말들도 섞여 있고 또 이걸 제이가 들었을 때도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빨은 설탕 예쁜 그런 너 힘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쓰는 이 글이 최상의 글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네가 앞으로 써갈 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계속 쓸 수 있고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제이한테 그 순간만큼은 민유정과 제이는 작가로서 나누는 대화로 보여지길 바랬고 그래서 제이는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던 거고 왜냐하면 그 대사처럼 아이가 아니라 작가로서 나를 신경 써주고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제일 신경 쓰는 처음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유정의 죽음은 거의 제이가 호텔에서 돌아와서 건우와의 그런 심한 갈등을 겪고 출간을 하지 않기로 하고 거의 자신을 놔버리고 술도 먹으면서 거의 무너질 때가 더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에서 거의 무력감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부고에 관련된 그 장례식에서의 제이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의 앞에 나왔을 때 그 민유정의 상징적인 그 죽음 그러니까 많은 제가 봤던 떠나간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된 선배들 여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제이가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서 이른 출산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악취미 같은 창작자의 그런 걸 수 있지만 거기서 이 출산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이 죽음과 겹사되면서 이 불길한 탄생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설리가 있었던 거죠. 이심만큼.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약간 그렇다면 그게 이빨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우러나는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선배로서의 민유정 이상으로 민유정 그러면 그 말을 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고 좀 생각해보게 되는 단서들이 그 장면 전으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는데 보니까 그때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약간 한부모로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뭐 그 일주일 전까지는 건강하게 책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답을 그려줬을 것 같은데 배우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그 가상의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건 상상력이잖아요. 가상의 인물은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저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살이라는 어떤 거를 상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치열한 삶의 끝에 자살 이거 말고 아파서였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제 성향일 수 있는데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 출생부터 그 주거까지가 이렇게 한 큐에 이렇게 꿰는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이 그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꿰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선배들이 죽는 경험을 하잖아요. 오늘도 좀 장례식 가야 돼서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죽거나 혹은 또 뭐 저 40대 때 다른
감독이랑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이 됐으니까 더 막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제 조금 얌전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거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상정됐을 때 이 삶이 더 재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더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있고 그런데 만약 죽음까지 갔다 자살을 만약 했다 그러면 저는 아팠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삶이 정말로 죽음까지 몰아갈 만큼 지난했다 라는 단서는 그 앞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말이 되나? 제가 조금 덧붙이면 저는 MBTI는 정말 안 믿어서 근데 많이 말하는 그 T랑 F는 알거든요. 선배님 아까 F 아니세요? 그죠? 제가 T인데 저는 선배님이 이렇게 엄청 소녀 같고 막 뭔가 이렇게 되게 진지한 질문을 하면 기억이 안 나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데 선배님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제가 엄청난 통찰력들을 많이 느껴요. 선배님과의 대화에 사적으로도 그렇고 영화할 때도 기억이 아마 안 나실 텐데 민유정이 에코백을 매면 어떻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유정은 그 캐릭터를 저희가 얘기를 막 할 때 그런 생각 드셨는지 그러니까 짐이 막 이렇게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딱 들었는데 아 내가 놓쳤구나. 이 사람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꽤 잘 나가는 작가이고 교수이기도 하고 엄청 바쁘고 또 왜 제이랑 대화 중에도 계속 독촉 전화도 오고 그 정도에서라면 그 에코백과 이런 빅백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의상팀에 전달한 그 순간 또 제가 펼쳐진 그 상상력은 이 연구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야겠다. 지저분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책은 다 정돈되어 있어도 그 책상 위에부터 그 뒤에 있는 뭐 잠깐 쉴 수 있는 소파까지 그런 것들이 다 지저분하게 세팅을 미술팀에게 전달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심근경색 부분이었어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선배님한테 드러나진 않지만 이건 자살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큼은 의도적으로 도식적으로 보일 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고 했는데 그 아팠을 거고 이런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서 진짜 현실적인 거는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저한테는 처음엔 자살이었지만 이런 바쁜 모든 것을 나봐 잘할 수 있잖아 라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과로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단서들을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에코백은 기억나시나요? 근데 자살했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은. 근데 자기가 지친 줄도 모르고 막 일을 하다가 부스터를 막 해서 하다가 진짜 과로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드리고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도식적이라기보다 감독님이 저는 이 영화가 근데 되게 이따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 한국 영화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가진 두려움을 다 물러넘 없이 얘기하는 영화 처음 봐. 이걸로 이 영화의 의미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제2의 이야기이자 건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그 연인과의 그 사이에서 자기의 그런 고민이 출발했지만 그걸 자기 입장에서만 풀지 않고 그 사람은 어땠을까를 같이 면밀하게 고민을 해줬고 그걸 둘 다 끝까지 밀어붙인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영화의 품이 거기서 되게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감독님이 이 둘이 각자의 삶의 목표와 방향 안에서 되게 사력 있게 인물을 짰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제이에게도 민유정이라는 이름과 앞에 선배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리라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건우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나쁜 얘든 좋은 얘든 떠나서 건우가 자기 길을 계속 가면 원장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선배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미애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두 주인공이 앞과 뒤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캐릭터의 어떤 구성 같은 게 되게 사력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듣고 조금 놀랐고요. 왜냐면 그렇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이 감독님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식적인 활동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결국 제이와 말씀하신 것처럼 건우에게 둘 다 위에 선배가 있고 어떤 그런 인물을 만들면서 이 영화의 모든 인물이 양분화되거나 어떻게 규정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경계를 가지면서 있었고 그것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영화가 아무래도 제가 많이 투영되어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제이를 포함한 모든 인물이 굉장히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주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인물이라면 이런 영화를 제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이를 포함한 모든 인물이 정말 주체적이고 싶고 내 일로서 그냥 끝내고 싶고 이렇지만 또 나는 내 남자를 사랑하고 그런 이 딜레마들이 모두 이 인물들에게 있고 그건 제가 사람이나 사회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볼 때 이거를 섣불리 규정 짓거나 뭐랄까 섣불리 또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게 추후에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첫 만남이나 상황을 처음 대면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지고 막 어떤 생명체처럼 이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시간의 어떤 세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 시나리오 2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는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여줘야 되는 이 인물들에게 제가 얘는 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특히 또 이 영화엔 많은 주조연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좀 그 부분은 경계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같이 좀 비교해보고 인물마다 딜레마를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기 계신 분들께 궁금하신 거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박미연 배우님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선물도 있어요. 네, 선물 얘기 안 하기 전에 또 그 건우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이와의 관계랑 이제 학원에서의 그런 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가 고조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와닿았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원장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사실 건우가 바라는 꿈은 제이하고 제이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를 둘 다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본인이 원장을 해야 함으로써.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그 건우를 극단으로까지 몰고 가는 상황을 설정하신 게 좀 궁금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셨었는지. 정말 뭔가 발목 잡힌 새가 아니라 진짜 고삐 풀린 것처럼 인물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제가 궁금해서 이들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였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 제이와 건우라는 인물이 저를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버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전 처음부터 생각했고, 이 이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가 있어야 되고 제가 주저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건우라는 그 굉장히 잔잔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차분하고 그런 인물이 진짜 고삐 풀린 망할처럼 끝까지 가게 되는 그 모습의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쓰다 보니 결국은 제이가 귀엽고 쓰고 싶었던 글, 그러니까 연필로 말을 한다면 그 연필이 꺾였을 때 그 건우는 그 연필을 그제야 집어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저에게. 그래서 그 원장에게 했던 그 너도 내가 우습지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제이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우는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그냥 다 완전히 폭발하고 이렇게 낮은 에너지의 사람이 쭉 올라가면서 폭발을 한 것이고, 제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차분해보죠. 열정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침잠해버리는 이런 이미지들이 저에게는 있다 보니 그런 이게 이야기 구조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들을 만들어 갔고, 건우라는 인물에게 가장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격이나 기질을 잃어버리는 건 아마 터지는 거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참고 묻어두고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조율해가도 이 사람이 이게 현이 끊어져 버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께 오늘 딱 하나 준비되어 있는 나의 피투성이라는 도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받아가세요. 네. 근데 저 그거와 연관돼서 한혜희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건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화 안에서 제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 순간에 출산의 순간에 전화를 안 받는 게 야속하긴 했겠지만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궁금해서 배우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가 건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게 과정이 생략되고 나중에 연애씬으로 넘어간 건데 그거에 놀랬을까, 아니면 건우가, 감독 말씀하신 것처럼 건우가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심정과 그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과연 제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둘 다였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이도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마음과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근데 제이는 건우와의 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되었고 건우라는 사람이 내가
내가 알던 사람 같은 느낌, 좀 이질적이고 좀 낯선 느낌을 이미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상황을 듣고 나서는 사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사실 엄청난 충격인데 그렇게까지 막 멘탈이 막 나갈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기도 했고 뭔가 좀 출산을 통해서 그리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약간 이미 조금 많은 고통에 좀 익숙해져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친구의 상황을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이가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궁지에 몰렸구나, 정말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갔구나, 우리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라는 거를 인식한 게 더 컸을 것 같고 건우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우의 마음을 내가 좀 살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또 얘기해 주신 분께 친필 사인 포스터 세 분의 사인이 들어있는 친필 사인 포스터 목소리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 GV가 이제 몇 차례 있었고 이제 실 관람평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이 작품이 어쨌든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제 그 많은 관객분들의 실 관람평을 봤을 때 제2의 욕망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너무나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건우에 대해서는 건우의 욕망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다라고 혹은 너는 그거를 나만 믿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게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남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냥 절실함과 진심에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상으로 봤을 때 건우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 더러운 집안일도 다 하는 걸로 나와서 약간 이런 건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임신 이후에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거의 표현이 안 되고 밖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이한테 아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할게 랑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별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임신을 막상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거는 제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 관객들은 어떻게 보면 건우의 욕망에 대해서는 딱히 굳이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 제이만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제이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는 너는 지금 전혀 그 아빠와 이 아내와 아이를 케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은 사실 일단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라던가 혹은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건우를 그렇게 그린 이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건우와 제이는 저는 둘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근데 이 이기적이라는 게 그냥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그 단순한 제가 그 이기심을 물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영화를 통해. 그러니까
이 둘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힘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여기서는 임신이라는 사건이 닥쳤을 때 반대로 되게 모순적일 수 있지만 배려하지 않았거든요. 둘이 서로를. 제이는 제이대로 그 글을 쓰지 않으면 10달 안에 너무나 불안한 상태고, 그 건우를 볼 여력이 없고, 건우는 건우대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서 뭐든지 해야 되고, 이게 뒤로 갈수록 둘 다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대화가 없고, 그것을 제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 영화는 두 사람이 서사적으로도 찢어지고 화면에서도 분할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배려랍시고 내가 힘든 거를 제이도 건우한테 말하지 않고, 제이는 제이대로, 건우는 건우대로 또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상한 바보 같은 배려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자기는 모르고, 하지만 관객들이 저는 봤을 때 이렇게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관객들이 보기에 이 영화가 아마도 제가 굉장히 이 영화를 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엄청나게 이거 객관화해야 된다는 좀 압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인물들을 떨어져서 봤을 때 이 인물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시절을 겪은 이들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 둘이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면서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이 공존이 저는 왜 그때 안 됐을까를 지금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공존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이기적으로 좀 하면 안 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이기심에 대한 너무 뭐랄까 나누지 못한 많은 대화들을 떠올려 보면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로 조금 돌아가 보면 저는 그러니까 건우가 너무 착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실제로 건우는 착한 게 아니라 상수인 사람이고, 기질이 늘 안정적이고 기복이 없는 사람이고, 제이는 변수이고, 뭔가를 그러니까 건우에겐 제이가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땅인 건우에게 우뚝 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는 건우가 있고, 또 건우 역시 흙이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주어 뿌리로서 그런 존재였다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각자 그냥 확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이 상황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에서 과연 건우는 마냥 착하게만 읽힐 수 있을까? 정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헌신이라는 헌신, 희생이 과연 이 둘을 위해 지나고 봤을 때 정말 난 맞았어 라고 난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 둘을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진짜 내 욕망을 봤나? 그래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영화를 만드시는데 1도 이과장 바가 없지만 영화를 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걸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도 일종의 욕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도 자기 선택이자 욕망인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른바 제이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솔직함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회 관습, 가부장제, 여자는 아이를 낳는 일을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헌신해야 하고 하는 거 아름답게 비추는 가부장제의 어떤 모습에 반기를 드는 솔직함을 끝까지 밀고 가는 인물이니까 찬반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건우가 보여주는 것도 사실 가부장제에서 가부장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은 내가 책임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게 다 이바지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말씀 여기서 계속 나온 것처럼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못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엄청 억압하는 일이고 힘든 일인데 건우가 그거가 그렇다는 걸 몰랐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건우의 그 이기심이나 어리석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제 제이가 반기를 드는 욕망을 나타내는 거라면 건우는 그거에 딱 맞는 어떤 어리석음과 욕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약간 하고 이제 심정적으로 거슬려지는 면이 좀 덜하니까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찬반 경험 같은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그냥 제이의 속풀이를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니고 제이와 건우를 똑같이 같이 눈길을 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영화가 진짜 품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아무래도 이 영화를 홍보하거나 할 때는 귀에 꽂히고 관객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어떤 문장들이 있고 그 대사가 여기서는 이기적이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좀 이기적일게요로 들릴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욕망을 모를 때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만 알면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남들이 너 왜 그렇게 그 불편한 시선을 주더라도 나는 내가 내 욕망을 따를게 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어도 되는지를 묻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 영화를 소개할 때 나와 우리 안에서의 나는 공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봐서 사실은 건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우의 지분도 상당하고 건우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한데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좀 곱씹다 보면 반드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네. 원래 이 사역 시간을 원래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으로 좀 줄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더 길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처음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이제 편집했다고 생각할 때쯤이었겠죠. 그 상태로 영화제에 있었으니까 그때가 3시간 40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제 됐던 거예요. 물론 그 영화제를 프리미어로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그때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길이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는 어떤 저 스스로의 납득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의논을 계속 했었어요. 네네. 그 크레딧에서 올라와 있지만 촬영 감독님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제 촬영 감독님이 어떤 부분에 의견을 내주시고 이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이 실제로
씬을 이렇게 편집해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촬영 감독님이 또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런 우려를 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객들의 어떤 관객들이나 이제 상영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거의 2시간 반 가까이로 확 줄여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가 빠진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씬이 날아간지조차 모르게 훨씬 제가 이 영화에서 말하라고 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있는 영화라면 그 감독 버전이겠죠. 있는 영화였다면 또 더 덧붙여질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관객들과 나눌. 근데 이걸 개봉하고 관객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촬영 감독님이 보내주신 그 버전이 저에게는 납득이 됐어요. 이게 확실하게 더 선명해졌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더 이것으로 나눌 수 나를 세워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편집을. 그래서 매 다듬고 매만지고 이 보내주신 그 버전의 어떤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상영 시간을 고려한 건 촬영 감독님의 마음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상영 시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이 버전의 너무나 큰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제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독이 약간 물러섬이 없는 스타일이십니다. 납득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세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영화 끝날 때 진짜 이게 뭔가 한바탕 울거나 아니면 한바탕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후련함 아니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런 걸 느꼈을까 이런 걸 좀 오래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배우님께서 찍을 때 영화랑 또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한 명의 관객으로서 느끼시는 게 또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막 처절한 그 연인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되게 통쾌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까 그 감독님이 얘기한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이기적인 거야? 이 명제 때문이거든요. 그 대사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 대사가 저는 이제 2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김태형 감독의 가족의 탄생에서 이제 봉태규가 정유미한테 너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해퍼 그러니까 정유미가 해픈 게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되묻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이 영화에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되묻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었고 이 영화가 통쾌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이름 뭐지? 건우가 남자 건우가 이제 옛날 영화로 데뷔를 시키자면은 사시 준비를 하는 남자를 뒷바라지하는 여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배우님 해석 되게 재밌다. 네,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패스해도 도망가지 못하게 날개옷을 빼는 게 출산. 약간 이제 이런 변수가 생기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의도된 거건 의도되지 않은 거건 간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떤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도출된 욕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그 관계의 실험들이 있는데 이제 이 2명은 그거를 지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늙어도 이제 그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통쾌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관객으로서 볼 때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왜 이기적이야? 라고 질문을 묻는 게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한데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관계에 충실할 거를 먼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항상 압박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명제로 딱 정확하게 정의해서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이 영화 처음 봤었는데요. 처음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악도 안 나오고 이 긴 러닝 타임으로 이렇게 뭔가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 타협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고 영화를 이런 톤으로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또 힘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여성 캐릭터들을 연기함에 있어서 만약에 제이라는 인물이 혹은 다른 작품에서 다른 시선으로 그려졌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 제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 또 다른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기적이고 못된 여자 그리고 꼭 싸워야만 한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나는 싸워야 되지 않나? 라는 또 하나의 죄책감을 저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면서도 굉장히 딜레마가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려주셨다는 게 저한테 어떤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그냥 나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 맡고 싶어라고 생각했다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뭔가 그게 틀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혹은 수동적이거나 뭐 능동적인 게 더 좋긴 하지만 혹은 수동적이더라도 만약에 그 인물이 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규정을 깰 수 있는 게 수동적인 태도로 깰 수 있는 거라면 또 그거는 또 새로운 인물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여성 캐릭터 그리고 조금 사회적 시선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고 혹은 제의로 따졌을 때는 더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고 혹은 이상해 보인다거나 좀 저 사람 좀 싫어 비호감이야 약간 이럴 수 있는 캐릭터들을 오히려 평범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야기라면 너무너무 재밌겠다라는 좀 앞으로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시선이 좀 열리고 그런 길을 가고 싶다라는 꿈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이라는 인물뿐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의 상황들이나 어떤 심리적인 내면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았던 민낯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또 요즘 시대와 너무 닮아 있고 사실 요즘 되게 막 뭔가 다들 쌓여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갖고 살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뉴스를 보거나 뭐 할 때도 그냥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작품하고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또 교수님의 말씀. 아, 근데 전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는데 6시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얘기를 진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오늘 세 분의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는데 세 분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영화를 봐주시고 또 GV를 통해서 저희 영화에 대해서 더욱 또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인 게 나의 욕망에 내가 충실하고 너 역시 너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기적이었다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정말 자신의 욕망을 이기적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의 전제는 진짜 내 욕망을 안다거든요. 내 욕망을 진짜 알 때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구나 할 때 내가 이기적일 수 있고 그걸 상대방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들 역시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공존할 수 있고 건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이를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려 노력했던 인물이고 그렇지 못한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 이 주위의 여성들에게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배우가 저는 약한 캐릭터는 연기를 하기 싫어요 라는 인터뷰를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서사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여성 그리고 주체적이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체한 것만 같은 그것만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여성 서사라고 밀어붙이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 배우가 저는 약한 여성은 싫어요. 저는 강한 여자를 연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이런 딜레마를 겪고 이기적이면 좀 안 돼요? 라고 물을 수 있는 평범한 여성들에게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많은 여성 서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영화가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와가지고 관객분들이 보시고 어땠는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너무 저희가 많이 떠들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이제 이 시간 끝내고 돌아가시면 또 이제 영화 본 걸 토대로 자신과 혹은 같이 본 분들과 얘기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상하게 나의 피투성이 연인 GV는 되게 죄송하지만 저희는 되게 짧게 느껴져요. 왜냐면 너무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더 듣고 싶고 이 인물 저 인물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좀 막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소중하게 이 시간을 되게 아쉬우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남아주셔서 그래도 저희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을 느끼고 가실지는 저희가 직접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딘가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신다고 하셔도 이렇게 와주시고 남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나와주세요. 여러분 GV는 계속되니까 짧은 시간 모아서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간